여러분, 나이 60 넘어서 가장 피눈물 나고 억장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생 내 몸 바쳐 일궈낸 전 재산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녀석에게 다 쥐어주었는데 정작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땐 그 자식 녀석 집 문턱 넘기가 겁나서 길바닥에서 눈치를 보며 차가운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울 때입니다. 아버지, 요즘 서울에 전세금 안 보태주면 결혼도 못해요. 나중에 제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그 골방에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던 아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제 남은 노후를 지옥 불덩어리로 밀어넣는 잔인한 덫인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대전 북구의 한 신도시에서 25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에 눈을 비비며 작은 동네 빵집을 운영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수천 번 나르고 뜨거운 오븐 열기 앞에 살점이 되어가며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제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자 마지막 안식처였던 8억짜리 신도시 아파트 한 채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드디어 내 인생에도 찬란한 봄날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아내와의 전국 일주 여행을 위해 4억 원의 아파트 대출을 깨끗하게 상환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1억 원짜리 최고급 캠핑카를 계약하던 그날, 저는 제 선택이 100번 1000번 옳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요, 단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입 와인을 마실 줄 알았던 그 화려한 로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전남 여수의 외딴 시골 구석, 비가 오면 양대동이를 바쳐야 하는 8천만 원짜리 낡은 폐가에서 서로의 얼어붙은 손을 맞잡으며 겨우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고 비참했던 건 강원도 평창의 한 숯불고기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전 시절 옛 이웃들의 그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최 사장, 아파트 팔고 대박 났다더니 왜 몰골이 그래? 그 동네 지금 난리 난 거 몰라? 동네 지인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시퍼런 피멍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 통장에는 대출을 다 갚고 1억 원짜리 차를 사고도 시중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둔 수억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출신이라 조금 부족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국민연금도 있었으니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부부가 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단 2년 만에 자식들에게도 외면받고 돌아갈 고향집도 잃어버린 채 이 낯선 남쪽 시골 구석으로 흘러들어와 통장 잔고 10,000원을 확인하며 손을 벌벌 떠는 신세가 된 걸까요? 진짜 공포는 돈을 펑펑 써서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이 자식이라는 거대한 늪에 하나씩 묶여버려 당장 오늘 저녁 아내의 약값 3만 원조차 제 마음대로 꺼낼 수 없는 지독한 벽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내 힘으로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겠다며 호기롭게 집을 나섰던 부모가 어째서 자식들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죄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과연 저희 부부는 다 늙은 나이에 겪은 이 지독한 배신감과 서러움을 딛고 이 낡은 시골집을 손수 고쳐가며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식 원망만 하며 이 어두운 시골 바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혹시 내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을 때 처분해서 자식들 미천 좀 대주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 하고 부동산 도장을 만지작거리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제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절대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소상공인으로 평생을 바쳐온 저의 이 뼈 아픈 실패담이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안식처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고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세우는 마지막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전 신도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저희 부부가 왜 모든 걸 잃고 이 차가운 벌판 위에서 밤잠을 설치게 되었는지 그 기막히고 눈물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은퇴하고 아파트 팔아서 캠핑카 타고 전국을 떠나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말이죠. 저도 대전 북구의 신도시 아파트를 매도하던 날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에 눈을 떠서 5분,
열기 앞에 빵을 굽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하도 날라서 양쪽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쯤 보상처럼 손에 쥔 게 바로 그 8억짜리 신도시 아파트였습니다. 매일 밤 아내 혜미 씨와 빵집 문을 닫고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털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땅 67가지만 버티고 이 무거운 무릎짐 내려놓자. 그리고 남은 인생은 아무 걱정 없이 저 푸른 바다를 안방 삼아 유람하며 살자고 말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8억의 아파트를 내놓았고 도장을 찍던 날 부동산 사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 요즘 신도시 집값 더 오를 기세인데 정말 지금 파실 겁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죠. 남들 다 아파트 콘크리트 상자에 갇혀서 늙어갈 때 저는 바퀴 달린 자유를 선택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아파트에 묶여있던 4억 원의 은행 대출금을 깨끗하게 상환하고 나니 제 손에는 꼬박 4억 원의 현금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평생 모은 쌈짓돈까지 합치니 세상에 무서울 게 전혀 없더라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퇴한 남자의 로망이라는 1억 원짜리 최고급 캠핑카를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차 내부의 아늑한 원목 인테리어와 미니 주방을 보며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할 일만 남았네. 그 환난 미소를 보며 저는 제 선택이 100번 1000번 옳았다고 자신했습니다. 통장에는 차값을 빼고도 남은 현금 2억 원이 고스란히 장기 예금 가입으로 묶여 있었고, 비록 소상공인 출신이라 금액은 적지만 매달 부부 합산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95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매달 기름값 넉넉히 쓰고 전국 맛집을 찾아다니며 고급 수입 와인을 마셔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남을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남아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용돈이나 쥐어주며 살 수 있을 거라 자만했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집을 처분하고 현금을 쥐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시니어의 노후 대비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출발하기 직전 대전 신도시의 단지, 내 산책로를 걸을 때 만났던 동년배들의 부러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네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인생 즐기러 가니 진정한 승리자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동해안 7번 국도를 향해 엑셀을 밟던 그 첫날, 그 길이 제 노후의 성벽을 허물고 낭떠러지로 향하는 지옥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대전 톨게이트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 화면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한 달에 전화 한 통 먼저 안 하던 녀석이었습니다.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진짜 8억에 파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셨어요? 순간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지만 저는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짐 안 지우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려고 정리했다 왜 그러냐고 말이죠. 아들은 한참을 한숨을 쉬더니 이내 족쇄 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결혼하려는 거 아시잖아요. 서울에 웬만한 전세금 안 보태주면 저 결혼 파토 나요. 요즘 부모가 집 살 때 전세금 1억도 안 보태주는 집이 어딨어요? 아버지 통장에 현금 많으시다면서요. 자식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제 알량한 자존심의 틈새를 아들의 날 선 목소리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지켜보던 아내 혜미 씨도 안절부절 못하며 제 소매를 잡아당기더군요. 자식이 장가를 못 간다는데 길바닥에 뿌릴 캠핑카 살 돈은 있고 자식 결혼 자금 대줄 돈은 없냐는 비난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주까지 전세 계약금을 넣어야 한다며 나중에 자기가 직장에서 대출을 받든 보너스를 받든 해서 이자까지 쳐서 무조건 갚을 테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평생 새벽이라며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부모의 죄책감, 그리고 전 재산을 쥐고 있다는 오만함이 제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통장에 소중하게 묶어두었던 예금 중에서 1억 원을 깨서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통장의 잔고는 순식간에 1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비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묘한 뿌듯함이 뇌를 지배하더군요. 하지만 이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한번 구멍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모래성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굴러가는 1억 원짜리 캠핑카와 매달 나오는 연금 95만 원이 있으니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첫 발걸음을 강원도로 향해 내딛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남은 잔고 1억 원을 손에 쥔 채 저희 부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강원도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대전의 빵집 좁은 오븐 앞에서 밀가루 먼지만 마시며 살던 저희 부부에게 푸른 대관령의 초원과 동해안의 탁 트인 바다는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싱그러운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캠핑카 문만 열면 온 세상이 우리 집 앞마당이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내 혜미 씨는 조수석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평생 빵 굽느라 고생하더니 이제야 제대로 보상받네. 우리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그 환난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나면 콘크리트 상자집이나 지키면서 손주나 봐주고 산다는데 우리는 1억 원짜리 최고급 캠핑카를 몰고 전국을 유람하는 성공한 시니어라는 오만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점심에는 강릉 호산항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40만 원짜리 최고급 대게 코스 요리를 망설임 없이 주문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관광객들이 저희 부부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저는 마치 제가 대단한 자산가라도 된 기분에 취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통장에 현금 1억 원이 남아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꽂히는 국민연금 95만 원이 있으니 기름값이나 식비 정도는 평생 쓰고도 남을 줄 알았던 겁니다. 매일 밤 전국 명소를 찾아다니며 고급 수입 와인을 마시고 인생 2막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진짜 낭만적인 은퇴의 정석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낭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칼바람이 불어닥치던 늦가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관령 인근의 한적한 노지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캠핑카 내부의 온수가 뚝 끊기더니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쏟아지던 따뜻한 물과 보일러가 길 위에서는 왜 그리도 말썽을 부리는지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죠. 1억 원이나 주고 산 새 차였지만 영하로 떨어지는 강원도의 매서운 기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차 밖으로 나가 수리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평생 빵만 만들던 제가 이 복잡한 캠핑카 기계를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한겨울 배관이 동파되어 물이 줄줄 새는 차 밑바닥을 보며 얼어붙은 손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여보, 물이 안 나와서 씻지도 못하겠어. 차 안이 너무 추워. 좁은 화장실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떠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 한 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큰 소리치며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급하게 사설업체를 불렀더니 오지까지 출장. 수리를 와주는 대가로 순식간에 수리비 15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었지만 당장 추위에 떠는 아내를 위해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캠핑카라는 바퀴 달린 궁전은 움직이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돈이었습니다. 대형 차량이라 기름을 바닥에 뿌리다시피 해야 했고 일주일 통행료와 고속도로비 그리고 매번 사먹는 외식비까지 합치니 한 달 생활비가 당초 계산했던 연금 95만 원을 한참 초과해 4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안에서 생활하고 목돈 1억 원은 고이 모셔두겠다던 다짐은 한 달 만에 깨졌고 결국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겨우 2달째 되던 날 강원도 삼척의 한 해안도로에 차를 대고 쉬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대전 북구의 옛 동네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8억에 팔고 나온 신도시 아파트가 2달 만에 거래가 8억 5천만 원을 찍었다는 부동산 뉴스가 뜬 겁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2달 만에 5천만 원이 올랐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갚고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우리가 버리고 나온 그 집은 무서운 속도로 폭등하며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미안함과 후회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남편 하나 믿고 평생 안식처를 내놓았는데 저는 그 귀한 자산을 길바닥에 기름값과 대게값으로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통장에는 수천만 원의 현금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삼척에서 부산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기 위해 7번 국도를 타고 아래로 향하던 중 이번에는 대전에 사는 딸아이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결혼 날짜 잡혔어요. 오빠는 서울에 집 얻을 때 1억이나 보태주셨다면서요. 저는 대전에서 결혼하니까 혼수 비용으로 딱 5천만 원만 보태주세요. 차별하면 저 정말 서운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당당한 요구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아들에게 1억을 떼어주고 캠핑카 수리비와 생활비로 통장 잔고가 8천만 원 남짓으로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해주고 자기는 안 해주냐며 우는 딸아이의 목소리 앞에서 평생 자식들 차별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부모의 마음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 혜미 씨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딸아이 하나뿐인 결혼인데 오빠랑 차별하면 평생 한이 된대. 어떻게든 마련해주자. 결국 저는 또다시 은행 앱을 켜서 장기 예금 통장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고 난 뒤 제 통장에 남은 금액은 딱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4억을 쥐었을 때의 그 기고만장했던 자신감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수중에 3천만 원이라는 앞자리가 바뀐 숫자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뜯기고 나니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대전 신도시 아파트를 판 자산가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주는 건강보험료는 폭탄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소상공인 복지지원금 대상에서도 깨끗하게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95만 원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나면 당장 기름 넣을 돈 3만 원조차 아쉬워지는 날들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손에 쥔 수억 원의 현금이 영원할 것 같고 자식들이 요구할 때마다 내가 집 한 돈이 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며 선뜻 돈을 내어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리스크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사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법입니다. 들어오는 구멍은 막혀 있는데 나가는 구멍만 뚫려버린 노후. 자금은 정말 모래알처럼 순식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삼척 앞바다의 거센 파도를 바라보며 제 가슴 속 불길한 예감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쥐어주고 나니 수중에는 단돈 3천만 원의 현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8억의 신도시 아파트를 처분하며 큰소리치던 제 모습이 떠올라 아내 혜미 씨의 눈을 차마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길은 더 이상 낭만적인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게이지가 한 칸씩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유명 맛집을 찾아다니던 발길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삼척을 지나 울산을 거쳐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의 한적한 부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다 내음 섞인 짠 바람이 캠핑카 틈새로 사정없이 불어닥치는데 문득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아껴야 해. 하루에 5만 원, 아니 3만 원 안으로 딱 끊어서 생활하는 거야. 제 제안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평생 빵집을 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던 아내였기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저보다 속이 몇 배는 더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럭셔리 여행이 아닌 생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구석을 돌며 비싼 횟집 대신 시장 할머니들이 좌판에 깔아놓은 고등어 몇 토막과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손에 쥐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캠핑카의 좁은 미니 가스버너 위에 찌개를 끓이는데 구수한 냄새가 차 안에 퍼지니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좁디 좁은 캠핑카 싱크대에서 채소를 씻고 남은 물을 버리는 것조차 일이었지만 매일 지출하는 돈의 액수가 줄어드는 걸 보며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95만 원을 정말 금쪽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금이야말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다 뜯기고 남은 마지막 생명줄이자 은행에 대출 하나 없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근처 공용주차장 구석의 유료 빨래방을 이용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으니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며 소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치스러운 유람을 내려놓고 소박한 생활로 돌아오니 오히려 차 안에서 아내와 손을 맞잡고 대화하는 시간은 더 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 위에서의 삶에 조금씩 적응하며 다시 일어설 소소한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 영도다리 밑 바닷가에서 우리보다 훨씬 낡고 투박한 수제 캠핑카를 타는 한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은퇴 후 벌써 3년째 전국을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연배가 비슷해 보여 슬쩍 다가가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들의 차 안은 낡았어도 모든 살림살이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상을 다 초월한 듯한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아파트 처분하고 호기롭게 나왔는데 돈 나가는 속도가 너무 무섭고 몸도 고된데 비결이 뭔가요? 제 씁쓸한 물음에 그분은 허허 웃으며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물을 채울 수 있는 전국의 노지 스폿, 지자체에서 시니어들을 위해 운영하는 저렴한 캠핑장 정보, 그리고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더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비싼 돈을 쓰고 고급 식당을 찾아다녀야만 좋은 은퇴 여행인 줄 알았는데 정보를 알고 영리하게 움직이는 만큼 노후의 자산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캠핑카 내부 조명을 켜고 그분이 알려준 전국의 알짜 정보들을 수첩에 빼곡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아내도 곁에서 눈을 빛내며 우리도 이제 진짜 길 위의 전문가가 다 됐다며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노신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만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최 사장, 여행도 한두 달이지 노후엔 내 몸 누일 확실한 둥지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법이야. 나중에 우리처럼 정착할 때를 대비해서 자금을 너무 묶어두지 말고 유동성을 확보해둬야 해.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8억 5천만 원으로 폭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치며 느꼈던 그 지독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이 소박한 길 위의 삶에서 치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스름하게 노을이 지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만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제 손을 힘주어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새벽부터 고생해서 일군 돈인데 자식들 주고 남은 거라도 우리 둘이 쓰기엔 충분해요. 건강하기만 해요. 그 순간만큼은 통장에 남은 3천만 원과 매달 나오는 연금이 세상 그 어떤 수십억 자산보다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식들에게 뜯기고 남은 2, 3천만 원이라는 소중한 종잣돈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고 완벽한 노후의 정착지를 마련하는 데 쓰겠다고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대전의 신도시 아파트는 우리 손을 떠났지만 대한민국 땅 어딘가에는 우리 부부가 마음 편히 닻을 내릴 수 있는 소박한 지상의 방 한 칸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었죠. 그 달콤한 희망이 우리 부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 행복한 신기루를 쫓아 캠핑카의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그때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노신사를 만나 마음을 다잡은 저희 부부는
진짜 알뜰한 시니어 여행가가 된 기분으로 다시 북상했습니다. 경주와 안동을 거쳐 강원도, 평창의 한적한 노지에 자리를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고등어 한 토막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통장 잔고 3천만 원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며 묘한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에게 돈을 다 뜯기고 난 뒤 찾아오는 진짜 불행은 내 지갑이 얇아진 것보다 남과 비교당하며 내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그땐 몰랐습니다. 늦가을 평창의 어느 서늘한 오후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아내 혜미 씨의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빵집에서 고생만 한 아내에게 차 안에서 찌개만 끓여주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중에 남은 돈을 아주 큰맘 먹고 지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창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형 한우 구이 전문점으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노지 캠핑을 하느라 조금 허름해진 옷차림이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1인분에 수만 원씩 하는 한우 꽃등심을 주문하고 아내의 앞접시에 고기를 놓아주니 오랜만에 남편 구실을 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혜미 씨도 오랜만에 외식에 얼굴이 발갛게 상해 좋아하더군요. 행복했던 순간은 찰나였습니다. 어머, 저기 대전 빵집 최 사장님 아니야? 뒤쪽 대형 룸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제가 대전 북구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팔고 나오기 전까지 매주 주말마다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어울리던 동네 지인 세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번듯하고 깔끔한 신사숙녀의 모습이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푸석한 얼굴에 때 묻은 점퍼를 입고 있던 저와 아내의 몰골은 한눈에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반가움보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인들은 저희 테이블로 몰려와 반갑게 아는 척을 하며 무차별적인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최 사장, 집 팔고 최고급 캠핑카 타고 전국 유람한다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어? 옷은 또 왜 그렇게 처량하게 입고 있고? 그들의 눈길은 아내의 때 묻은 소매와 테이블 위에 놓인 가장 저렴한 한우 부위 2접시에 머물렀습니다. 묘한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그 시선이 제 가슴에 사정없이 비수를 꽂아내렸습니다. 아내 혜미 씨는 부끄러운지 연신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치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나저나 최 사장, 그때 집 판 거 후회 안 돼? 자네가 8억에 팔고 나간 그 아파트, 이번 달에 대환 대출 규제 풀리고 GTX 호재 터지면서 지금 호가가 11억을 넘어섰어.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도 3억을 버는 건데 자네는 타이밍을 참 못 맞췄단 말이야. 순간 머리를 둔기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11억이라니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밀가루 포대를 날라며 지켜온 그 집이 고작 내가 집을 비운 2년 사이에 3억 원이나 폭등했다는 소식은 제 영혼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대출을 갚고 자유를 찾았다며 큰소리쳤고 자식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집 판 돈이 있으니 걱정 말라며 현금 예금을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떼어주고 내 손에 남은 건 고작 3천만 원인데 내가 버린 그 아파트는 가만히 서서 3억 원의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억 원의 숫자는 매달 95만 원 나오는 연금의 의지에 고등어 한 토막을 아끼던 우리 부부를 순식간에 낙오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은 자기들끼리 서울에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네, 자식들에게 대출 없는 역세권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줬네 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화려한 자산가들의 대화 속에서 1억 원짜리 캠핑카라는 제 마지막 자존심은 움직이는 고물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사장, 돈 아끼지 말고 이왕 여행 다니는 거 좋은 것 좀 먹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그들이 던진 배려 섞인 조롱을 들으며 저는 입안에 넣은 한우 고기가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칠하고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 길에 지인들이 우리 캠핑카를 보며 번듯하긴 한데 결국 저 나이의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는 노숙자 신세나 다름없네라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귓가를 때렸습니다.
분노와 박탈감에 손이 부르르 떨렸고 운전대를 잡은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 혜미 씨는 차에 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자식들은 서울에서 번듯한 전세방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나이에 길바닥에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해? 아내의 오열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늪에 전 재산을 퍼부어주고 정작 내 노후의 울타리는 처참하게 부숴버린 아비의 오만함이 강원도의 매서운 밤바람 속에서 시퍼런 피멍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창 한우집에서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저희 부부는 서둘러 강원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대전 신도시 집값이 11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지독한 이명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고 지인들의 비웃음 섞인 눈빛은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쓰며 당도한 곳은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의 동해안이었습니다.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자 1억 원짜리 최고급 캠핑카는 더 이상 은퇴자의 로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철판으로 둘러싸인 그 좁은 공간은 숨이 턱턱 막히는 바퀴 달린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겨울 노지 캠핑의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물을 채워 넣는 배관은 수시로 꽁꽁 얼어붙어 터지기 일쑤였고 차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스 히터를 밤새 가동하다 보니 가스통 충전 비용만으로도 매주 수십만 원이 깨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95만 원은 가스비와 최소한의 차량 유지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통장의 마지막 보루였던 3천만 원마저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이불을 석 장씩 덮고도 온몸을 덜덜 떠는 아내 혜미 씨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평생 오븐 열기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사람이 왜 다 늙어서 이런 차가운 철판떼기 속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제 무능함에 이가 갈렸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주차 문제 또한 우리를 절망케 했습니다. 겨울철 장기 주차를 하는 캠핑카들이 늘어나자 전국의 지자체와 현지 주민들은 우리를 길 위에 불청객 취급하며 문전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캠핑카 주차 금지라는 빨간 현수막이 우리를 막아섰고 밤늦게 차를 대고 잠을 청하려 하면 주민들이 문을 쿵쿵 두드리며 당장 차를 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이 먹고 갈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남의 동네 물이나 훔쳐 쓰고 쓰레기 버리냐는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질 때면 제 손은 분노로 마구 떨렸습니다. 25년간 번듯한 내 가게에서 손님들의 존경을 받던 최 사장이 하루아침에 잡상인보다 못한 노숙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전 재산을 퍼주다시피 했던 자식들의 싸늘한 태도였습니다. 너무 춥고 몸이 고되어 아내와 상해 끝에 서울 아들 녀석의 전세방에서 딱 일주일만 몸을 녹이고 내려오자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준 1억 원으로 번듯한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는 녀석이었기에 당연히 버선발로 맞이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 전세방이 좀 좁기도 하고 요즘 장인 장모님이 수시로 들락거리셔서 부모님이 오시면 모양새가 좀 그래요. 그냥 근처 찜질방이나 온천 호텔로 가시면 안 돼요? 통장에 돈도 많으시면서 왜 그래요?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춰 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장가를 못 갈까봐 은퇴 예금까지 깨가며 현금 1억 원을 송금해줬는데 정작 그 자식의 집 문턱은 제가 넘을 수 없을 만큼 높고 단단한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여전히 수억 원의 집 한 돈을 쥐고 있는 자산가인 줄로만 알고 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이자 귀찮은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 역시 혼수 비용 5천만 원을 가져간 이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준 1억 5천만 원은 부모의 노후를 지켜줄 보험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파가 절정에 달했던 정월 대보름날 밤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캠핑카의 메인 모터와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어둠 속에서 아내 혜미 씨가 갑자기 심한 오한을 느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당황한 저는 구급차를 부르고 근처 대형 정비소로 차를 견인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응급실 비용과 청천벽력 같은 캠핑카 수리비 견적서가 제 손에 쥐어졌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특수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정비소 사장님이 부른 금액은 무려 7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병원비와 수리비를 치르고 나니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앞자리가 바뀌어 1,0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 신용대출 한도조차 나오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1억 원짜리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화려한 시니어였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터져 당장 내일의 기름값조차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동해안의 시린 밤바다를 바라보며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이라는 밑 빠진 독에 내 평생의 피땀을 들이붓고 남은 노후가 이토록 처참하고 시린 얼음장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마침내 1,000만 원 남짓으로 떨어지던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철판으로 둘러싸인 캠핑카 운전석에 앉아 밤새도록 담배만 태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좁은 차창 밖으로 동해안의 집집마다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25년 동안 대전에서 매일 새벽 기차 소리를 들으며 5분 앞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성실한 최 사장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공부시켜 제 손으로 다 출가시켰습니다. 8억 원이라는 거액에 신도시 아파트를 처분할 때만 해도 내 노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자식 녀석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속아 결혼 자금이다, 혼수 비용이다 하며 1억 5천만 원을 떼어주었고 길바닥에 기름값과 가스비로 수천만 원을 흩뿌렸습니다. 정작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아내 혜미 씨는 이 차가운 바퀴 달린 감옥 속에서 모진 한파를 견디다 못해 응급실 신세를 졌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당장 내일 차에 넣을 경유가 5만 원을 주유소 앱으로 확인하며 손을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 허울 좋은 낭만주의자 흉내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더는 이 차에 못 있겠어. 씻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이제는 다 무서워. 우리 제발 뜨끈한 방바닥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응급실에서 퇴원해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결심하자.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노후의 상징이었던 이 1억 원짜리 최고급 캠핑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 차를 팔면 아무리 못해도 대전 변두리나 충청도 외곽의 소박한 전세방 한 칸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 아침,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중고 캠핑카 전문 매매단지가 모여있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공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매장에 들러는 제 캠핑카를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커다란 돋보기를 들이대며 이곳저곳을 깐깐하게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겨울철에 동파사고 크게 나셨었네. 하부배관 다 손보셨다고 해도 이거 중고시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요즘 캠핑카 거품 다 빠져서 매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 차 아무리 잘 쳐줘도 4,50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드립니다. 4,500만 원이라니요. 불과 1년 반 전에 취등록세에 내부 옵션까지 합쳐 꼬박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주고 산 새 차였습니다. 은퇴자의 꿈이 가득 담긴 귀한 자산이 고작 길바닥에서 2년 구른 대가로 반토막 이하의 헐값으로 후려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차값이 반가리가 넘게 나갑니까? 이거 엔진도 쌩쌩하고 내부 가구도 최고급 원목이에요. 제가 억울해서 언성을 높이자 딜러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툭툭 던졌습니다. 최 사장님, 은퇴하고 캠핑카 사서 돈 버신 분 인생 살면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라는 무서운 도둑놈이 매일 밤 돈을 갉아먹는 거예요. 싫으시면 그냥 이 차 끌고 계속 길바닥에서 사세요. 저희도 리스크 안고 매입하는 겁니다. 그 냉혹한 현실의 뺨을 맞고 나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부동산은 가만히 놔둬도 몇 억씩 폭등하는데 움직이는
콘크리트 상자라 믿었던 캠핑카는 사정없이 제 자산을 깎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장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아내의 겨울 약값과 다음 달 고정으로 나가는 의료보험료조차 감당하기 버거웠기에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매도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찬란한 은퇴 로망이 단 한 장의 종이 쪼가리와 함께 4,500만 원이라는 비참한 숫자로 변해 제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차를 넘겨주고 낡은 배낭 2개만 맨 채 중고차 매장 문을 나서는데 몰아치는 겨울 칼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아내와 저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현금은 캠핑카 판 돈 4,500만 원의 통장 잔고를 합쳐 겨우 5,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대전 신도시는커녕 변두리의 낡은 다가구 주택 전세방조차 얻기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 8억짜리 아파트를 가졌던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길바닥에서 방황한 대가는 참혹하게도 집 없는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 지금 부모가 처한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러는데 내 전세방 보증금 올린 거 중에 조금만 빼서 융통해 줄 수 없겠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 소리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 제 보증금 은행 대출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못 빼요. 그리고 요즘 대출 이자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다 늙으셔서 왜 그렇게 대책 없이 돈을 쓰셨어요? 자식이 던진 대책 없다는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제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내 노후를 통째로 갈아넣어 세워준 자식의 성벽 안에는 정작 늙고 병든 부모가 들어갈 자리는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 곳을 잃은 채 대한민국 지도 구석에 가장 허름하고 싼 방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내버려진 캠핑카를 헐값에 처분하고 우리 부부의 손에 남은 전 재산은 5,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돈을 쥐고 대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동네에서 번듯하게 장사하던 최 사장의 집도 절도 없이 고향에 돌아와 월세방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나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가루가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아내 혜미 씨의 거친 손을 꼭 쥐고 우리는 대한민국 지도에서 가장 싸고 허름한 방 한 칸을 찾아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전남 여수의 갯바람이 부는 외딴 시골 구석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언덕배기의 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수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허물어져가는 담벼락 사이로 매서운 바닷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어 비가 오면 양대동이부터 받쳐야 할 판국이었죠. 중개인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가 시골이라도 요즘 땅값이 좀 올라서요. 대지랑 이 낡은 집까지 다 합쳐서 딱 8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5,500만 원 있으시다고 했죠? 나머지 2,500만 원은 시골집 매매 대출로 잡아드릴 테니까 매달 이자 몇만 원만 내고 사세요. 이 가격에 대한민국 어디서 마당 있는 집을 구합니까? 그 허름한 폐가 앞에서 제 가슴은 시퍼런 피멍이 들었습니다. 대전 신도시의 내 8억짜리 아파트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11억을 돌파하며 자산 가치를 뽐내고 있다는데 평생 새벽부터 밀가루 포대를 날라며 피땀 흘린 대가로 내가 마지막에 누워야 할 곳이 바로 이 비가 새는 8천만 원짜리 시골 폐가라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을 다 털어넣고 다 늙은 나이에 2,500만 원의 추가 대출, 족쇄까지 차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된 매매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8억 원의 자산이 단 2년 만에 빚더미 얹어진 시골 구석 폐가로 쪼그라든 순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도장을 찍고 이사를 온 첫날 밤, 우리는 이부자리를 깔 공간조차 없어 밤새도록 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은 노후되어 가동하자마자 시커먼 녹물이 터져나왔고 벽지는 곰팡이로 뒤덮여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내 혜미 씨는 걸레를 쥐고 방바닥을 닦다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 늙어서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얼어 죽어야 하냐고. 아내의 눈물 섞인 절규가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손을 벌릴 때 모질게 쳐내지 못했던 죄, 내 손에 쥔 현금이 영원할 거라 믿고 분에 넘치는 1억 원짜리 캠핑카를 사서 길바닥에 돈을 뿌린 죄, 그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아내의 등줄기를 차갑게 적시고 있었던 겁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국민연금 95만 원에서 시골집 대출, 이자와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듯 빼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7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무너진 지붕을 고칠 엄두도 내지 못했고 당장 읍내 마트에서 파는 쌀 한 포대와 아내의 만성 관절염, 약값을 계산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몇 번씩 더하기 빼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골 구석 폐가로 내려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수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식들도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들과 딸녀는 명절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아버지, 요즘 시골 생활 어떠세요? 공기 좋으니 건강해지시겠어요? 라는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싸늘한 말장난뿐이었습니다. 부모의 고혈을 짜내어 서울의 번듯한 전세방을 지키고 있는 자식들에게 이제 이 시골 폐가에 사는 늙은 부모는 자신들의 화려한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흔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비가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천장에서 툭툭 떨어지는 빗물을 플라스틱 양동이로 받쳐내며 아내와 저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우리 부부의 신세를 비웃는 통곡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늪에 전 재산을 퍼부어주고 정작 내 노후의 울타리는 스스로 부숴버린 대가가 이토록 처절할 줄 알았다면 그날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팔겠다고 도장을 찍던 제 손목을 부러뜨려서라도 말렸어야 했습니다. 시린 바닷바람이 문틈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여수의 어두운 밤, 우리 부부의 마지막 희망마저 이 낡은 시골집의 빗물 속으로 서서히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여수 외딴 시골에 낡은 폐가로 내려앉은 저희 부부에게 닥친 시련은 빗물이 새는 천장과 허물어진 담벼락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평생 장사만 하던 사람들이 내려오니 시골 마을의 냉혹한 현실과 무서운 텃세가 우리 부부의 숨통을 더 옥죄어 왔습니다. 4,500만 원의 캠핑카를 넘기고 남은 현금을 탈탈 털어 이 집을 샀지만 2,500만 원의 추가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라곤 부부 합산 95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이 전부인 상황에서 시골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 비용은 제 생각보다 훨씬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이사를 온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는데 밭일을 하러 가던 동네 노인 서너 명이 담벼락 너머로 저희 부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대전에서 온 최 사장이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퉁명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왔으면 이장한테 말하고 부녀회의 발전 기금부터 내야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동네 빗물을 다 끌어다 쓰나? 마을 발전 기금으로 무려 1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장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아내 혜미 씨의 관절염, 약값 3만 원을 결제할 때도 손을 떨던 저에게 100만 원은 피 같은 거금이었습니다. 돈을 선뜻 내지 못하고 주저하자 그 다음 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한 보복과 텃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집 뒤편으로 연결된 마을 공동 지하수 배관의 밸브가 수시로 잠겨 물이 뚝 끊기기 일쑤였고 쓰레기를 버리러 동네 수거장에 가면 외지인 쓰레기는 받아줄 수 없다며 동네 노인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25년 동안 대전에서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이웃들의 존경을 받던 제가 이 낯선 타향 땅에서는 100만 원을 내지 않아 물도 마음대로 못 쓰는 불청객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시골 생활의 겨울은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처럼 버튼 하나로 들어오는 도시가스가 없다 보니 낡은 시골집을 데우기 위해서는 등유 보일러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하로 떨어지는 남도의 매서운 바닷바람을 이 허름한 흙집이 견디지 못하더군요. 일주일에 기름 한 드럼을 때워도 방바닥은 차가운 냉골이었고 기름값으로만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돈이 연금에서 뭉텅이로 깎여나갔습니다. 이 대출 이자와 기름값, 그리고 소상공인 시절 기준으로 폭탄처럼 날아오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1,000원짜리라면 한 봉지와 마당 구석에서 겨우 캐낸 씨든 배추 몇 잎으로 때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 혜미 씨는 추운 방 안에서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밥을 차리다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 같아. 내 몸 아픈 건 참겠는데 왜 우리가 평생 일하고 나서 이런 벌을 받아야 해? 아내의 눈물 섞인 애원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진 건 전 재산을 뜯어갔던 자식들의 기만 가득한 태도였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 아들 녀석에게 혹시 매달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생활비를 보태줄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식이 장가갈 때 부모 은퇴 자금 1억 원을 기꺼이 내어준 아비였기에 이 정도 사정은 헤아려 줄 줄 알았죠. 하지만 몇 시간 뒤 도착한 아들의 답장은 제 영혼을 처참하게 부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막혀요. 그리고 요즘 시골에 귀농하면 정부에서 주는 정착지원금이랑 보조금 엄청 많다던데 그런 거 신청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자꾸 저한테 손 벌리시면 저도 처가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정착지원금이라니요. 소상공인 출신의 대전 아파트를 처분한 서류상 기록 때문에 정부의 시니어 지원 대상에서 까다롭게 제외되어 당장 쌀 한 톨 지원받지 못하는 부모의 현실을 자식 녀석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부모를 시골에서 공기 좋고 지원금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노인으로 포장해버리는 자식의 그 영리하고 차가운 이기심 앞에 저는 자식이라는 늪에 내 인생을 바친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배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어느 바람 부는 오후 읍내 약국에 아내의 약을 지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마을 회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상에 모여있던 동네 노인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기 저 폐가 들어온 영감탱이 대전에서 번듯한 아파트 팔고 돈 자랑하며 캠핑카 타고 다니더만 결국 자식 녀석들한테 다 털리고 갈 데 없어서 이 구석까지 기어들어왔다대. 쯧쯧, 다 늙어서 자식 좋은 일만 시키고 길바닥에 앉은 꼴이지. 그 노인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풀려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우고 지켜온 내 노후의 결말이 고작 이 낯선 시골 구석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식에게 털린 불쌍한 노인의 신세라는 사실에 이가 갈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여수의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길 몰아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제 무능함과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눈물을 밤새도록 흘려야 했습니다. 마을 회관 평상 아래서 동네 노인들의 비아냥을 들었던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받아지는 플라스틱 양동이의 규칙적인 낙수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짓누르는 시계추 같더군요. 25년 동안 대전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켜고 가장 늦게 문을 닫으며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최 사장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뜯기고 길바닥에서 낭만을 쫓다 망가졌다고 해서 이 낯선 시골 구석에서 평생을 비참한 낙오자이자 자식에게 털린 불쌍한 노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며 서서히 굶어 죽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싸늘한 문자 메시지에 가슴을 졸이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내 노후를 당당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부부 합산 95만 원의 연금이 전부였지만 시골집 대출 이자와 기름값을 빼고
남은 단돈 10만 원의 유동성이라도 쥐고 있다면 몸을 움직여 무엇이든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 평생 몸이 기억하던 그 은퇴 전의 시간에 제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여보, 나 대전에서 25년 동안 밀가루 만지던 사람이야. 이 무릎 연골은 다 닳았어도 내 손끝에 남은 기술은 그 어떤 감가상각도 없는 진짜 내 자산이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떨고 있던 아내 혜미 씨의 눈빛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읍내 5일장으로 나가 수중에 남은 마지막 돈을 털어 밀가루 2포대와 팥고물, 그리고 자그마한 중고 가스 그리드를 손에 쥐고 돌아왔습니다. 시골 노인들의 사나운 텃세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건 오직 제 평생의 업이었던 따뜻하고 구수한 밤 냄새뿐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낡은 시골집 마당 구석에 천막을 치고 새벽 5시부터 가스불을 올렸습니다. 남도의 시린 바닷바람 속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밤새 끓여낸 팥고물을 넣어 정성스럽게 동네식 찐빵과 단팥빵을 구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시골길 위로 대전 신도시를 사로잡았던 그 달콤하고 구수한 빵 굽는 냄새가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밭일을 하러 가던 동네 노인들이 그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 저희 집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더군요. 저는 허리를 숙여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단팥빵을 쟁반에 담아 노인들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어르신들, 새벽길 추우신데 속이라도 따뜻하게 채우고 일하러 가십시오. 대전에서 평생 빵 굽던 솜씨로 달지 않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지인이 잔꾀를 부린다며 혀를 차던 노인들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얼굴빛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읍내 마트에서 파는 딱딱한 공장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텃세를 부리며 지하수 밸브를 잠그던 동네 노인들이 이제는 아침마다 제 집 마당, 천막 앞으로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 오늘 빵은 언제 나오나? 우리 손주 녀석이 이 집 단팥빵 아니면 먹지를 않네. 100만 원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치던 이장조차 멋쩍은 얼굴로 찾아와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팥 한 포대를 마당 구석에 툭 던져두고 가더군요. 외지인을 향한 잔인한 경계심이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매개로 소리 없이 무너지며 우리 부부는 마침내 이 외딴 마을의 진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 다져온 제 소상공인의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내 혜미 씨는 빵을 포장하며 매일 들어오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현금 수입을 세어나갔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고정으로 나오던 연금 95만 원 외에 매일매일 우리 부부의 땀방울로 일궈낸 확실한 추가 소득이 주머니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오늘 저녁 아내의 관절염 약값 3만 원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카드로 긁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제 가슴 속에 차오르던 그 뜨거운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낡은 기와지붕에 깨진 틈새를 천막으로 단단히 보수하고 차가운 보일러 배관을 새 것으로 교체해 방바닥에 드디어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길바닥에 내던져졌을 땐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 노후를 지키는 진짜 성벽은 자식들의 알량한 효도나 아파트 콘크리트 가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 안의 자립의 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수의 푸른 바다 위로 차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당했던 그 비참한 서러움을 딛고 이 시골 폐가에서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당 구석의 작은 천막에서 시작된 새벽의 밀가루 냄새는 단 몇 개월 만에 여수 온 동네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텃세를 부리던 노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읍내 장터빵보다 훨씬 부드럽고 속이 편한 진짜 손맛 빵집이 생겼다며 주말이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이 외딴 시골집 골목으로 차를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대전 신도시에서 5분 열기를 견디며 쌓아온 제 기술은 콘크리트 아파트처럼
거품이 꺼지거나 중고 캠핑카처럼 감가상각이 되는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황과 절망 속에서도 매일 아침 따뜻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제 진짜 자산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하루는 대전 시절 못지않게 활기차게 굴러갔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던 국민연금 95만 원은 온전히 통장에 쌓아두며 노후의 단단한 방파제로 삼았고, 매일 빵을 팔아버는 수십만 원의 현금 수입은 우리 부부에게 자식들의 전화 한 통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재정적 독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통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자 비가 새던 8천만 원짜리 낡은 폐가는 제 손으로 직접 짜 맞춘 원목 테이블과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한 아늑한 마당 카페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아내 혜미 씨는 더 이상 두꺼운 패딩을 입고 떨지 않았고, 예쁜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얼굴에 눈부신 웃음꽃을 피워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 사람을 대하는 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내앉았을 때는 세상 모든 문이 닫힌 것만 같았고, 자식들에 대한 원망으로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땀 흘려 하루 3만 원, 5만 원을 당당하게 벌어 가정을 지켜내자 비로소 자식이라는 거대한 마음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노후를 의탁하려 했던 부모의 오만과 집착을 내려놓고 비로소 온전한 부모의 인생으로서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살던 아들 녀석에게서 정말 오랜만에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녀석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당당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하시는 빵집이 대박나서 돈 많이 버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차를 바꿔야 하는데 대출이 좀 안 나와서요. 한 5천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자식이 힘들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내 통장을 먼저 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잔잔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시골 폐가에서 빗물 받아가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다 쥐어주는 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자립심을 꺾고 부모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짓이더구나. 이제 이 아비의 돈은 너희들의 미천이 아니라 나와 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성벽이다. 그러니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온전히 대출을 받든 땀을 흘리든 내 힘으로 짊어지거라. 제 단호한 한마디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무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을 짓누르던 수년간의 서러움과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갔습니다. 곁에서 제 대화를 묵묵히 찌듣고 있던 아내 혜미 씨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멋지다. 이제 우리 진짜 당당하게 우리 인생 사는 거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여수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집 처분해서 자식들 집 한 채 보태주고 나면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돌봐주겠지 하며 부동산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이라는 늪은 부모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삼키기 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노후의 가장 강력한 방패는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일구는 단돈 10,000원의 자립의 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대전의 8억짜리 아파트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안식처를 찾아낸 저의 이 눈물겨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내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 긴 여정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8억짜리 신도시 아파트를 손에 쥐고 기고만장했던 67의 최 사장은 자식이라는 늪에 빠져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자식들의 눈물 섞인 요구에 모질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은 돈 3천만 원마저 자식들에게 다 털어넣고 이 여수 시골 구석에서 손가락만 빨며 자식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매일 밤 분노와 서러움에 눈물 흘리며 독약 같은 원망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다가 비참하게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끝에 남은 25년의 밀가루 기술을 믿었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95만 원을 주춧돌 삼아 다 늙은 나이에 당당하게 제 자립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지독하고 눈물겨운 경험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내 노후를 자식의 알량한 효도나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부동산 콘크리트 가격에 절대로 의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내 힘으로 땀 흘려 벌 수 있는 단돈 10,000원의 가치가 자식들이 나중에 갚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수억 원의 신기루보다 100번, 1000번 더 위대하고 확실한 내 자산입니다. 품품이 있는 노후는 자식들에게 빌어먹는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안식처와 재산을 내 손으로 굳건하게 사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지금 혹시 자식들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중에 효도하겠지 하고 도장을 만지작거리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제 얼굴을 떠올려 주세요. 부모의 마지막 피땀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평생 건강하게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의 이 뼈아픈 실패와 기적 같은 홀로서기 이야기가 불안한 은퇴길에 서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공감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눈물의 교훈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늙은 이 최 사장이 새벽마다 따뜻한 빵을 구워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찬란하고 당당한 노후를 응원합니다.